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탈무드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단편의 이야기 속에 많은 교훈이 담겨 있어서 여러분이 잠드실 때 들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맹인의 등불. 한 사내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한 사람이 등불을 든 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보니 그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습니다. 사내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왜 등불을 밝히고 오는 겁니까? 그러자 맹인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등불을 가지고 걸어가야만 눈뜬 사람들이 내게 부딪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나쁜 운, 좋은 운. 개와 당나귀를 데리고 여행을 하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키바라는 이름을 가진 랍비였답니다. 어느 날 아키바는 사방에 어둠이 깔릴 때까지 숙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는 여행자가 잘 만한 여관이 없었습니다. 낯선 곳이라 재워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키바는 마을 변두리에서 하룻밤 묵을 곳이 없을까 하면서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다 허름한 헛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곳이라면 밤 이슬을 맞지 않고 잘 수는 있을 거야. 아키바는 개와 당나귀와 함께 헛간에 자리를 잡았답니다. 아직은 잠을 자기에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키바는 책을 읽기 위해 램프에 불을 붙였답니다. 하지만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램프의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군. 일찍 잠이나 자야겠다. 아키바는 책을 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잠시 뒤척이던 아키바는 피곤했는지 금방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아키바는 부서진 벽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에 눈이 부셔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아키바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개가 무언가에 물려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린 자국으로 보아 여우가 분명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당나귀도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자 발자국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우와 사자에게 해를 당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지만 오랜 친구였던 개와 당나귀를 잃었다는 사실에 아키바는 너무도 슬펐습니다. 나는 정말로 운이 없구나.
상심한 아키바는 오직 하나 남은 램프를 들고 헛간을 떠나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사람을 만난 건 마을에 들어오고도 한참 만이었습니다. 아키바는 그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없나요? 그 사람은 오히려 놀랐다는 듯이 아키바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셨소. 어젯밤에 많은 도둑대가 습격해서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죽여버렸다오. 정말 끔찍했지. 아키바는 이 말을 듣자 온 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만일 개가 여우에게 물려 죽지 않았더라면 소란한 상황에서 개가 사납게 짖었을 것이고, 그랬으면 자신도 도둑들에게 발각되어 죽었을 것이었습니다. 또 당나귀가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았더라면 당나귀가 소란을 피웠을 것이고, 역시 도둑들에게 발각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바람이 램프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다면 그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돈. 아까부터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는 먼 지방에서 이 도시로 물건을 사러 온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며칠만 더 있으면 큰 할인 판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물건을 사면 싸게 살 수 있을 텐데, 싸게 사야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장사꾼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까지 가지고 온 돈을 잘 보관하는 것이었지요. 이대로 가다가 도둑들에게 이 돈을 빼앗길지도 모르는데 어쩌지? 사람이 많은 곳에는 도둑들도 많은 법이었으니까요. 장사꾼은 한참 만에 무릎을 딱 하고 쳤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생각난 것이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면 아주 안전할 거야. 장사꾼은 제 꾀가 신통방통해서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돈 자루를 짊어지고 여관 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아주 조용한 곳에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여기라면 아무도 훔쳐가지 못할 거야. 장사꾼은 마음을 놓고 여관으로 돌아가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장사꾼은 돈을 묻어놓은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돈이 제대로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로 날아갔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돈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차, 누가 훔쳐갔구나. 이걸 어쩌나? 장사꾼은 사방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는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허허벌판에 집 한 채가 저 멀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집이 수상하다. 장사꾼은 의심을 품고 그 집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집 주변을 살펴보았답니다. 옳지, 돈 파묻은 곳을 향한 벽에 구멍이 있었군. 이 구멍으로 들키지 않고 집 안에서 나를 보고 있었던 거겠지. 그러나 장사꾼은 겉으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답니다. 주인 계십니까? 장사꾼은 집 대문 앞으로 가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수염이 덥수룩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다름이 아니라 어르신의 지혜를 빌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뭐요? 뭐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오. 노인은 장사꾼을 거실로 안내해서는 의자를 내주고 물었습니다. 지혜를 빌리고 싶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장사꾼은 진지한 얼굴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사는 장사꾼인데 어르신께서는 도시에 살고 계시니까 세상을 보는데 저보다는 나으실 것 같아서요. 장사꾼은 잠시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장사를 위해 물건을 사러 왔는데 며칠 후에 할인 판매가 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건값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은화 500개가 들어있는 돈 자루를 땅에 묻어 놓았지요. 그런데 아직도 제게는 은화 800개가 들어있는 돈 자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800개짜리 돈 자루를 이대로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500개짜리 돈 자루를 묻어 놓은 곳에 같이 묻는 게 나을까요? 노인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이라면 요즘처럼 도둑이 판치는 세상에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지는 않겠소. 그렇다면 내 생각에는 500개짜리 돈자루를 묻은 곳에 같이 파묻는 게 낫지 않을까 싶소.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인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장사꾼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몸을 숙이고 몰래 노인의 집으로 다가와 노인이 하는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은 무언가를 들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장사꾼은 조심스럽게 노인을 따라갔습니다. 노인은 곧장 장사꾼이 돈을 묻어 놓았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땅을 파더니 이내 집에서부터 가지고 온 무언가를 묻은 다음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장사꾼은 노인이 완전히 돌아가기를 기다렸다가 노인이 땅을 판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어제 돈자루를 묻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역시 생각대로군.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은화 500개가 들어있는 돈자루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벽에 난 구멍으로 돈을 파묻는 것을 본 노인이 돈자루를 훔쳐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은 장사꾼에게 은화 800개가 있는 돈자루가 더 있다는 이야기에 돈을 도로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전에 돈자루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면 장사꾼이 또 다른 돈자루를 묻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장사꾼이 은화가 800개가 들어있는 돈자루까지 묻으면 2개의 돈자루를 모두 가져갈 생각이었던 거지요. 하지만 장사꾼은 돈자루를 냉큼 집어들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물론 은화 800개가 들어있는 돈자루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 마음씨가 더할 수 없이 착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노예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배에 많은 물건을 실은 다음 그 배를 노예에게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자네는 노예가 아니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든 마음대로 가서 행복하게 살게. 노예의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그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큰 폭풍을 만나 배가 침몰하고 만 것입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배에 실려있는 재물은 몽땅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으림을 다해 헤엄을 쳐서 가까운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다 잃고 집도 없는 거지가 되고 말았구나. 옷마저 폭풍에 찢겨 거의 알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는 바닷가를 떠나 섬 안쪽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얼마를 갔을까요? 이내 마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을은 뜻밖에도 제법 컸습니다. 순간 그는 자신의 헐벗은 몸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드디어 우리들의 임금님이 오셨어. 그를 발견한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나와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궁전으로 데려가더니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그는 호화로운 궁전에서 호화로운 옷을 입고 호화로운 음식을 먹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던 신세가 한순간에 뒤바뀐 것입니다. 그는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게 꿈은 아닐까? 그는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기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그가 제일 가까이에 있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거지나 다름없는 저에게 임금님이라니요.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번씩 살아있는 사람이 이 섬으로 와서 우리들의 임금님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당신께서 오신 것이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네, 우리는 사람의 영혼이랍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상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임금님으로 지내실 수 있는 시간은 1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이 섬에서 추방되실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섬으로 혼자 가셔야 합니다. 죽음의 섬이라니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는 너무 놀라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섬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1년 후에 떠나야 한다면 나도 그날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겠군요. 그는 좋은 왕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막과도 같은 죽음의 섬에 종종 들러 꽃도 심고 과일나무도 심었습니다. 그리고 우물도 파서 먹을 물도 마련했습니다. 드디어 왕이 된 지 1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섬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처럼 알몸으로 궁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떠났답니다. 원래 죽음의 섬은 모래만 흩날리던 사막만 그득해서 사람이 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갖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 있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있는 과일 나무들이 즐비하며 시원하고 맛있는 물이 넘쳐 흐르는 우물이 있는 아름다운 섬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지내던 1년 동안 섬을 사람이 살기 좋은 섬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힘보다 머리. 마차가 큰 길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차에 탄 손님들은 잘 달리는 마차 때문에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차가 우뚝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요? 손님들이 밖을 내다보며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큰 나무가 바람에 뿌리가 뽑혀 길에 쓰러져 있네요. 그래서 더 다가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마차에서 내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마다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길을 가로막고 있는 나무는 사람의 힘으로 옮기기에는 너무 커 보였습니다. 손님들의 고민은 깊어갔습니다. 그런 때에 맞은편에서 한 대의 마차가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차도 나무에 가로막혀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답니다. 쓰러진 나무를 사이에 두고 마차 2대가 마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맞은편 마차에서 키가 훌쩍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사내가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아무렇지 않게 나무를 번쩍 들어다가 길 옆으로 치워버린 것입니다. 손님들은 박수를 치며 놀라워했습니다. 오, 대단한 힘이로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집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님들은 저마다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은 고맙게 여기기는커녕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더니 불만이 가득한 투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잘한 일이긴 한데 무식하게 머리를 쓰지 않고 힘으로 해결하다니. 궁리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한 걸까요? 힘으로 해결한 사람이 잘못한 걸까요? 포도와 여우.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포도밭 옆을 여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 봐라. 먹음직스러운 포도가 저렇게 많다니. 여우는 걸음을 멈추고 알맞게 잘 익은 포도에 군침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침 배가 고프니 저걸 먹어야겠다. 여우는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포도밭 둘레에 높은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높이 뛰어도 울타리를 넘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우는 혹시나 하고 울타리 밑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오, 여기라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한참 만에 몸 하나를 겨우 빠져나갈까 말까한 구멍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우에게는 구멍이 약간 작았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여우는 방법을 찾기 위해 구멍을 노려보며 한참 동안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꾀가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 몸이 홀쭉해지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여우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살이 홀쭉하게 빠졌습니다. 덕분에 울타리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포도밭에 들어온 여우는 사흘이나 굶었던 터라 정신없이 포도를 따먹었습니다. 더 먹을 수 없을 만큼 배가 터질 지경이 될 때까지 허겁지겁 먹었답니다. 아, 배부르다. 마음껏 먹었으니 이제 슬슬 나가볼까? 여우는 들어왔던 구멍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잔뜩 불러 있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우는 하는 수 없이 또 사흘을 굶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꼬박 사흘을 굶은 여우는 들어가기 전과 마찬가지로 홀쭉해졌습니다. 간신히 밖으로 나온 여우는 낮게
투덜거렸습니다. 내 뱃속은 포도밭에 들어갈 때나 나왔을 때나 똑같구나. 그러고는 어슬렁거리며 어디론가 가버렸답니다. 부원의 조언. 이스라엘에서 가장 현명한 랍비와 친하게 지내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생일도 같아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애틋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은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의 국민들도 서로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황제와 랍비가 친구라는 사실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황제는 드러내놓고 랍비와 친하게 지낼 수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몰래 사람을 보내거나 해서 랍비의 의견을 묻고는 했습니다. 그날도 황제는 랍비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나는 이룩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소. 첫째는 내가 죽으면 아들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됐으면 하는 것이요. 둘째는 티베리우스라는 도시를 자유무역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요. 그러나 나는 하나는 자신 있지만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할 자신은 없소.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룩할 방법은 없겠소? 물론 답장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가 몹시 험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편지가 오고 간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황제 자리가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황제는 편지를 가지고 갔던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편지를 받고 랍비가 어떤 행동을 하더냐? 사자는 본대로 설명했습니다. 랍비께서는 편지를 읽어본 다음 자기 아들을 어깨 위에 올려놓고 비둘기를 아들에게 주어 하늘로 날려보내게 했습니다. 그 밖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랍비가 자기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선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아들로 하여금 자유무역 도시를 만들게 하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 황제는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신들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랍비에게 다녀온 사자가 말했습니다. 랍비께서는 아무 말 없이 뜰에 있는 밭에 나가 채소 한 포기를 뽑아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다시 밭에 나가 한 포기를 뽑았고 잠시 후에 또다시 한 포기를 뽑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밖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이번에도 랍비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들을 한꺼번에 제거하려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몇 번에 나누어 제거하라 라는 의미였답니다.
새 친구.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대문을 급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집주인이 안에서 외쳤습니다. 어서 문을 여시오. 나는 임금님의 사자요. 임금님의 사자라고? 주인은 문 밖에서 들려오는 이 말에 얼른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임금님의 사자라는 사람이 두 눈을 부릅뜨고 서 있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오. 그러나 사자는 들어올 생각도 하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 당신에게 당장 궁전으로 들어오라는 명령을 내리셨소. 어서 갑시다. 주인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보고 들어오라 하십니까? 그건 나도 모르오. 저는 임금님 앞에 불려가 야단 맞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의 사자는 화가 난 듯이 내뱉었습니다. 내게 그런 말을 해도 소용없소. 나는 그저 임금님의 명령을 전할 뿐이요. 그러니 다음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말을 마친 사자는 더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이 성큼성큼 가버렸습니다. 집주인 사내는 걱정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임금님이 상을 주겠다고 오라고 할 리는 없고 그렇다고 잘못한 일도 없는데 무슨 일일까? 어쨌든 겁이 나서 나 혼자서는 갈 수가 없어. 사내는 궁전에 함께 가줄 사람이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옳지, 그 친구가 좋겠다. 집주인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를 끔찍이 위해 주었고 자신도 그의 부탁에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두 번째 친구도 사랑했지만 첫 번째 친구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친구이기는 했지만 두 번째 친구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첫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인가? 첫 번째 친구가 묻자 집주인은 친구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큰일 났네. 지금 임금님께서 나를 궁전으로 들어오라고 명령하셨다네. 그래, 무슨 일인데? 이유는 모르겠어. 하지만 좋은 일로 오라는 것은 아닌 것 같네. 그래서 자네를 찾아왔지. 순간 첫 번째 친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나보고 대신 궁전으로 가라는 말은 아니겠지? 그야 물론이지. 그냥 나와 같이 들어가 주었으면 해서. 겁이 나서 혼자서는 못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러네. 첫 번째 친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같이 갈 수 없네. 한마디로 친구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다고? 왜? 그야 당연하지 않나? 같이 들어갔다가는 나까지 임금님께서 혼을 내실 텐데 공연히 불똥이 튈 일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집주인은 풀이 죽어서 곧바로 두 번째 친구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는 나와 함께 가줄 수 있겠나? 집주인은 초조하게 두 번째 친구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친구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같이 가자는데 거절할 수야 없지. 하지만 성문 앞에까지만 같이 가겠네. 그 이상은 갈 수 없네. 두 번째 친구는 선심이라도 쓰듯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다시 실망한 집주인은 힘없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두 친구가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친구야 말할 필요도 없겠지. 하지만 일단 말이라도 해보자. 사내는 풀이 죽어 고개를 떨어뜨린 채 세 번째 친구의 집 대문을 두들겼습니다. 이내 안에서 세 번째 친구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자네가 웬일인가? 어서 오게. 세 번째 친구는 갑자기 찾아온 손님이 친구라는 것을 알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안색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자네, 안색이 안 좋군. 무슨 일이 있었나? 왜 그렇게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어? 집주인은 세 번째로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금님이 자신 보고 궁전으로 오라고 한 것은 물론이고 믿었던 첫 번째 친구와 두 번째 친구에게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말했습니다. 자네도 같이 가줄 수는 없겠지. 그러나 세 번째 친구의 대답은 집 주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당연히 같이 가야지. 같이 가준다고? 정말인가? 집 주인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친구는 집 주인의 손을 잡고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정말이고 말고 자네가 임금님에게 벌을 받을 만큼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네. 만에 하나 자네가 어떤 죄를 지었다면 내가 임금님에게 잘 말씀드려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자, 우물거릴 시간이 없네. 빨리 나와 같이 궁전으로 가세. 집주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재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는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임금님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주변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은 살아있을 때 함께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되면 장례식까지는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면 죽은 사람만 무덤에 남겨놓은 채 떠나고 맙니다. 이때 성문은 바로 무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님께 같이 가주겠다고 한 세 번째 친구는 바로 착한 행실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사람의 착한 행실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뒤에도 행실은 오래도록 남아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워서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맞아 3명의 장사꾼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장사꾼이었는데 예루살렘의 큰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자신들의 마을에서 팔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새 사내는 의논을 한 끝에 가지고 있던 돈을 어떤 곳에 묻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셋 중 한 사내가 몰래 묻어둔 돈을 꺼내서 다른 곳에다 감췄습니다. 다음날 아침 새 사내는 돈을 찾기 위해 돈을 묻어놓은 장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돈이 모두 없어졌어. 뭐라고? 그럴 리가.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누가 훔쳐간 거야? 새 사내는 저마다 크게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돈을 훔친 그 사내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여기에 돈을 묻은 건 우리밖에 모르니, 범인도 우리 중에 있을 거야. 누구 짓일까? 솔직히 말해. 그건 내가 물어볼 말이야. 새 사내는 제각기 다른 사람을 의심했으나 범인이 누구인지 알 도리는 없었습니다. 생각다 못해 새 사내는 지혜로운 솔로몬 왕을 찾아갔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제발 밝혀주십시오. 그러자 솔로몬 왕은 잠시 궁리하던 끝에 엉뚱한 말을 꺼냈습니다. 보아하니 자네들 셋은 무척 현명한 것 같군. 지금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 좀 해결해 주게. 자네들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네. 솔로몬 왕은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는데 그 처녀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있었네. 그런데 어느 날인 것부터 처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지. 그래서 약혼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네. 헤어져주면 위자료를 지불하겠다고도 했지. 위자료란 서로의 약속을 어겼을 때 약속을 어긴 사람이
정신적인 피해를 당한 상대방에게 주는 돈이지. 그런데 약혼자는 나는 위자료 같은 건 필요 없소. 당신이 원하신다면 약혼을 취소해 주겠소. 라고 했다네. 결국 처녀는 새로운 사내와 결혼했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새 사내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사실 처녀는 부자였다네. 돈이 아주 많았지. 그렇기 때문에 돈을 노리는 자도 많았어. 결국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돈을 노린 어떤 노인한테 납치되고 말았지. 처녀는 정신을 차리고 노인에게 부탁을 했네. 나는 내가 약혼했던 남자에게 파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위자료도 한 푼 받지 않고 나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니 노인께서도 그 사람처럼 놓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말이야. 그런 부탁을 듣자 노인은 고민을 했고 결국에는 몸값을 받지 않고 처녀를 풀어주었다네. 그래서 말인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칭찬받을 일을 한 사람은 누구겠는가? 첫 번째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처녀의 처음 약혼자가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물었답니다. 왜 그렇지? 약혼자는 억지로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녀가 준다는 위자료까지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 사내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처녀가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지? 처녀는 자신의 사랑에 충실했습니다. 또 약혼자에게 약혼을 깨는 이유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를 보였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죽박죽이어서 저로서는 답을 모르겠습니다. 처녀를 유괴한 노인만 해도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유괴를 했는데 한 푼도 받지 않고 풀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무지 이야기가 말이 안 됩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돈을 훔친 도둑은 바로 내 놈이다. 여봐라, 이자를 당장 잡아서 묶어라. 세 번째 사내는 경비병들에게 붙잡히자 버둥대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제가 왜 범인입니까?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솔로몬 왕은 세 번째 사내를 무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이야기에서 처녀와 약혼자 사이에 놓여있는 인간관계야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긴장된 분위기에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너는 오직 돈에만 관심을 보였다. 돈 이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지. 그것이 내가 범인인 이유다. 그제야 세 번째 사내는 곧 무릎을 꿇고 솔로몬 왕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한때 눈이 어두워
친구의 돈을 훔쳤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맹인의 등불. 한 사내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한 사람이 등불을 든 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보니 그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습니다. 사내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왜 등불을 밝히고 오는 겁니까? 그러자 맹인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등불을 가지고 걸어가야만 눈뜬 사람들이 내게 부딪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나쁜 운, 좋은 운. 개와 당나귀를 데리고 여행을 하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키바라는 이름을 가진 랍비였답니다. 어느 날 아키바는 사방에 어둠이 깔릴 때까지 숙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는 여행자가 잘 만한 여관이 없었습니다. 낯선 곳이라 재워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키바는 마을 변두리에서 하룻밤 묵을 곳이 없을까 하면서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다 허름한 헛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곳이라면 밤 이슬을 맞지 않고 잘 수는 있을 거야. 아키바는 개와 당나귀와 함께 헛간에 자리를 잡았답니다. 아직은 잠을 자기에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키바는 책을 읽기 위해 램프에 불을 붙였답니다. 하지만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램프의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군. 일찍 잠이나 자야겠다. 아키바는 책을 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잠시 뒤척이던 아키바는 피곤했는지 금방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아키바는 부서진 벽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에 눈이 부셔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아키바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개가 무언가에 물려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린 자국으로 보아 여우가 분명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당나귀도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자 발자국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우와 사자에게 해를 당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지만 오랜 친구였던 개와 당나귀를 잃었다는 사실에 아키바는 너무도 슬펐습니다. 나는 정말로 운이 없구나. 상심한 아키바는 오직 하나 남은 램프를 들고 헛간을 떠나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사람을 만난 건 마을에 들어오고도 한참 만이었습니다.
아키바는 그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없나요? 그 사람은 오히려 놀랐다는 듯이 아키바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셨소. 어젯밤에 많은 도둑대가 습격해서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죽여버렸다오. 정말 끔찍했지. 아키바는 이 말을 듣자 온 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만일 개가 여우에게 물려 죽지 않았더라면 소란한 상황에서 개가 사납게 짖었을 것이고, 그랬으면 자신도 도둑들에게 발각되어 죽었을 것이었습니다. 또 당나귀가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았더라면 당나귀가 소란을 피웠을 것이고, 역시 도둑들에게 발각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바람이 램프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다면 그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돈. 아까부터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는 먼 지방에서 이 도시로 물건을 사러 온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며칠만 더 있으면 큰 할인 판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물건을 사면 싸게 살 수 있을 텐데, 싸게 사야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장사꾼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까지 가지고 온 돈을 잘 보관하는 것이었지요. 이대로 가다가 도둑들에게 이 돈을 빼앗길지도 모르는데 어쩌지? 사람이 많은 곳에는 도둑들도 많은 법이었으니까요. 장사꾼은 한참 만에 무릎을 딱 하고 쳤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생각난 것이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면 아주 안전할 거야. 장사꾼은 제 꾀가 신통방통해서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돈 자루를 짊어지고 여관 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아주 조용한 곳에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여기라면 아무도 훔쳐가지 못할 거야. 장사꾼은 마음을 놓고 여관으로 돌아가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장사꾼은 돈을 묻어놓은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돈이 제대로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로 날아갔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돈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차, 누가 훔쳐갔구나. 이걸 어쩌나? 장사꾼은 사방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는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허허벌판에 집 한 채가 저 멀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집이 수상하다. 장사꾼은 의심을 품고 그 집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집 주변을 살펴보았답니다.
옳지. 돈 파묻은 곳을 향한 벽에 구멍이 있었군. 이 구멍으로 들키지 않고 집 안에서 나를 보고 있었던 거겠지. 그러나 장사꾼은 겉으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답니다. 주인 계십니까? 장사꾼은 집 대문 앞으로 가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수염이 덥수룩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다름이 아니라 어르신의 지혜를 빌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뭐요? 뭐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오. 노인은 장사꾼을 거실로 안내해서는 의자를 내주고 물었습니다. 지혜를 빌리고 싶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장사꾼은 진지한 얼굴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사는 장사꾼인데 어르신께서는 도시에 살고 계시니까 세상을 보는데 저보다는 나으실 것 같아서요. 장사꾼은 잠시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장사를 위해 물건을 사러 왔는데 며칠 후에 할인 판매가 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건값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은화 500개가 들어있는 돈 자루를 땅에 묻어 놓았지요. 그런데 아직도 제게는 은화 800개가 들어있는 돈 자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800개짜리 돈 자루를 이대로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500개짜리 돈 자루를 묻어 놓은 곳에 같이 묻는 게 나을까요? 노인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이라면 요즘처럼 도둑이 판치는 세상에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지는 않겠소. 그렇다면 내 생각에는 500개짜리 돈자루를 묻은 곳에 같이 파묻는 게 낫지 않을까 싶소.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인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장사꾼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몸을 숙이고 몰래 노인의 집으로 다가와 노인이 하는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은 무언가를 들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장사꾼은 조심스럽게 노인을 따라갔습니다. 노인은 곧장 장사꾼이 돈을 묻어 놓았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땅을 파더니 이내 집에서부터 가지고 온 무언가를 묻은 다음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장사꾼은 노인이 완전히 돌아가기를 기다렸다가 노인이 땅을 판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어제 돈자루를 묻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역시 생각대로군.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은화 500개가 들어있는 돈자루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벽에 난 구멍으로 돈을 파묻는 것을 본 노인이 돈자루를 훔쳐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은 장사꾼에게 은화
800개가 있는 돈자루가 더 있다는 이야기에 돈을 도로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전에 돈자루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면 장사꾼이 또 다른 돈자루를 묻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장사꾼이 은화가 800개가 들어있는 돈자루까지 묻으면 2개의 돈자루를 모두 가져갈 생각이었던 거지요. 하지만 장사꾼은 돈자루를 냉큼 집어들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물론 은화 800개가 들어있는 돈자루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 마음씨가 더할 수 없이 착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노예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배에 많은 물건을 실은 다음 그 배를 노예에게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자네는 노예가 아니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든 마음대로 가서 행복하게 살게. 노예의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그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큰 폭풍을 만나 배가 침몰하고 만 것입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배에 실려있는 재물은 몽땅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으림을 다해 헤엄을 쳐서 가까운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다 잃고 집도 없는 거지가 되고 말았구나. 옷마저 폭풍에 찢겨 거의 알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는 바닷가를 떠나 섬 안쪽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얼마를 갔을까요? 이내 마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을은 뜻밖에도 제법 컸습니다. 순간 그는 자신의 헐벗은 몸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드디어 우리들의 임금님이 오셨어. 그를 발견한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나와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궁전으로 데려가더니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그는 호화로운 궁전에서 호화로운 옷을 입고 호화로운 음식을 먹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던 신세가 한순간에 뒤바뀐 것입니다. 그는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게 꿈은 아닐까? 그는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기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그가 제일 가까이에 있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거지나 다름없는 저에게 임금님이라니요.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번씩 살아있는 사람이 이 섬으로 와서
우리들의 임금님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당신께서 오신 것이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네, 우리는 사람의 영혼이랍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상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임금님으로 지내실 수 있는 시간은 1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이 섬에서 추방되실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섬으로 혼자 가셔야 합니다. 죽음의 섬이라니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는 너무 놀라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섬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1년 후에 떠나야 한다면 나도 그날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겠군요. 그는 좋은 왕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막과도 같은 죽음의 섬에 종종 들러 꽃도 심고 과일나무도 심었습니다. 그리고 우물도 파서 먹을 물도 마련했습니다. 드디어 왕이 된 지 1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섬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처럼 알몸으로 궁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떠났답니다. 원래 죽음의 섬은 모래만 흩날리던 사막만 그득해서 사람이 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갖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 있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있는 과일 나무들이 즐비하며 시원하고 맛있는 물이 넘쳐 흐르는 우물이 있는 아름다운 섬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지내던 1년 동안 섬을 사람이 살기 좋은 섬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힘보다 머리. 마차가 큰 길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차에 탄 손님들은 잘 달리는 마차 때문에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차가 우뚝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요? 손님들이 밖을 내다보며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큰 나무가 바람에 뿌리가 뽑혀 길에 쓰러져 있네요. 그래서 더 다가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마차에서 내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마다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길을 가로막고 있는 나무는 사람의 힘으로 옮기기에는 너무 커 보였습니다. 손님들의 고민은 깊어갔습니다. 그런 때에 맞은편에서 한 대의 마차가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차도 나무에 가로막혀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답니다. 쓰러진 나무를 사이에 두고 마차 2대가 마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맞은편 마차에서 키가 훌쩍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사내가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아무렇지 않게 나무를 번쩍 들어다가
길 옆으로 치워버린 것입니다. 손님들은 박수를 치며 놀라워했습니다. 오, 대단한 힘이로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집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님들은 저마다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은 고맙게 여기기는커녕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더니 불만이 가득한 투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잘한 일이긴 한데 무식하게 머리를 쓰지 않고 힘으로 해결하다니. 궁리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한 걸까요? 힘으로 해결한 사람이 잘못한 걸까요? 포도와 여우.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포도밭 옆을 여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 봐라. 먹음직스러운 포도가 저렇게 많다니. 여우는 걸음을 멈추고 알맞게 잘 익은 포도에 군침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침 배가 고프니 저걸 먹어야겠다. 여우는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포도밭 둘레에 높은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높이 뛰어도 울타리를 넘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우는 혹시나 하고 울타리 밑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오, 여기라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한참 만에 몸 하나를 겨우 빠져나갈까 말까한 구멍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우에게는 구멍이 약간 작았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여우는 방법을 찾기 위해 구멍을 노려보며 한참 동안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꾀가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 몸이 홀쭉해지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여우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살이 홀쭉하게 빠졌습니다. 덕분에 울타리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포도밭에 들어온 여우는 사흘이나 굶었던 터라 정신없이 포도를 따먹었습니다. 더 먹을 수 없을 만큼 배가 터질 지경이 될 때까지 허겁지겁 먹었답니다. 아, 배부르다. 마음껏 먹었으니 이제 슬슬 나가볼까? 여우는 들어왔던 구멍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잔뜩 불러 있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우는 하는 수 없이 또 사흘을 굶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꼬박 사흘을 굶은 여우는 들어가기 전과 마찬가지로 홀쭉해졌습니다. 간신히 밖으로 나온 여우는 낮게 투덜거렸습니다. 내 뱃속은 포도밭에 들어갈 때나 나왔을 때나 똑같구나. 그러고는 어슬렁거리며 어디론가 가버렸답니다. 부원의 조언. 이스라엘에서 가장 현명한 랍비와 친하게 지내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생일도 같아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애틋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은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의 국민들도 서로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황제와 랍비가 친구라는 사실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황제는 드러내놓고 랍비와 친하게 지낼 수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몰래 사람을 보내거나 해서 랍비의 의견을 묻고는 했습니다. 그날도 황제는 랍비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나는 이룩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소. 첫째는 내가 죽으면 아들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됐으면 하는 것이요. 둘째는 티베리우스라는 도시를 자유무역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요. 그러나 나는 하나는 자신 있지만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할 자신은 없소.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룩할 방법은 없겠소? 물론 답장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가 몹시 험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편지가 오고 간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황제 자리가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황제는 편지를 가지고 갔던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편지를 받고 랍비가 어떤 행동을 하더냐? 사자는 본대로 설명했습니다. 랍비께서는 편지를 읽어본 다음 자기 아들을 어깨 위에 올려놓고 비둘기를 아들에게 주어 하늘로 날려보내게 했습니다. 그 밖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랍비가 자기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선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아들로 하여금 자유무역도시를 만들게 하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 황제는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신들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랍비에게 다녀온 사자가 말했습니다. 랍비께서는 아무 말 없이 뜰에 있는 밭에 나가 채소 한 포기를 뽑아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다시 밭에 나가 한 포기를 뽑았고 잠시 후에 또다시 한 포기를 뽑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밖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이번에도 랍비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들을 한꺼번에 제거하려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몇 번에 나누어 제거하라 라는 의미였답니다. 새해 친구.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대문을 급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집주인이 안에서 외쳤습니다. 어서 문을 여시오. 나는
임금님의 사자요. 임금님의 사자라고? 주인은 문 밖에서 들려오는 이 말에 얼른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임금님의 사자라는 사람이 두 눈을 부릅뜨고 서 있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오. 그러나 사자는 들어올 생각도 하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 당신에게 당장 궁전으로 들어오라는 명령을 내리셨소. 어서 갑시다. 주인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보고 들어오라 하십니까? 그건 나도 모르오. 저는 임금님 앞에 불려가 야단 맞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의 사자는 화가 난 듯이 내뱉었습니다. 내게 그런 말을 해도 소용없소. 나는 그저 임금님의 명령을 전할 뿐이요. 그러니 다음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말을 마친 사자는 더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이 성큼성큼 가버렸습니다. 집주인 사내는 걱정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임금님이 상을 주겠다고 오라고 할 리는 없고 그렇다고 잘못한 일도 없는데 무슨 일일까? 어쨌든 겁이 나서 나 혼자서는 갈 수가 없어. 사내는 궁전에 함께 가줄 사람이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옳지, 그 친구가 좋겠다. 집주인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를 끔찍이 위해 주었고 자신도 그의 부탁에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두 번째 친구도 사랑했지만 첫 번째 친구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친구이기는 했지만 두 번째 친구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첫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인가? 첫 번째 친구가 묻자 집주인은 친구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큰일 났네. 지금 임금님께서 나를 궁전으로 들어오라고 명령하셨다네. 그래, 무슨 일인데? 이유는 모르겠어. 하지만 좋은 일로 오라는 것은 아닌 것 같네. 그래서 자네를 찾아왔지. 순간 첫 번째 친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나보고 대신 궁전으로 가라는 말은 아니겠지? 그야 물론이지. 그냥 나와 같이 들어가 주었으면 해서. 겁이 나서 혼자서는 못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러네. 첫 번째 친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같이 갈 수 없네. 한마디로 친구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다고? 왜? 그야 당연하지 않나? 같이 들어갔다가는 나까지 임금님께서 혼을 내실 텐데 공연히 불똥이 튈 일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집주인은 풀이 죽어서 곧바로 두 번째
친구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는 나와 함께 가줄 수 있겠나? 집주인은 초조하게 두 번째 친구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친구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같이 가자는데 거절할 수야 없지. 하지만 성문 앞에까지만 같이 가겠네. 그 이상은 갈 수 없네. 두 번째 친구는 선심이라도 쓰듯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다시 실망한 집주인은 힘없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두 친구가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친구야 말할 필요도 없겠지. 하지만 일단 말이라도 해보자. 사내는 풀이 죽어 고개를 떨어뜨린 채 세 번째 친구의 집 대문을 두들겼습니다. 이내 안에서 세 번째 친구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자네가 웬일인가? 어서 오게. 세 번째 친구는 갑자기 찾아온 손님이 친구라는 것을 알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곧 친구의 안색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자네, 안색이 안 좋군. 무슨 일이 있었나? 왜 그렇게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어? 집주인은 세 번째로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금님이 자신 보고 궁전으로 오라고 한 것은 물론이고 믿었던 첫 번째 친구와 두 번째 친구에게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말했습니다. 자네도 같이 가줄 수는 없겠지. 그러나 세 번째 친구의 대답은 집 주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당연히 같이 가야지. 같이 가준다고? 정말인가? 집 주인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친구는 집 주인의 손을 잡고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정말이고 말고 자네가 임금님에게 벌을 받을 만큼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네. 만에 하나 자네가 어떤 죄를 지었다면 내가 임금님에게 잘 말씀드려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자, 우물거릴 시간이 없네. 빨리 나와 같이 궁전으로 가세. 집주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재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는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임금님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주변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은 살아있을 때 함께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되면 장례식까지는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면 죽은 사람만 무덤에 남겨놓은 채 떠나고 맙니다.
이때 성문은 바로 무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님께 같이 가주겠다고 한 세 번째 친구는 바로 착한 행실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사람의 착한 행실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뒤에도 행실은 오래도록 남아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워서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맞아 3명의 장사꾼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장사꾼이었는데 예루살렘의 큰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자신들의 마을에서 팔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새 사내는 의논을 한 끝에 가지고 있던 돈을 어떤 곳에 묻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셋 중 한 사내가 몰래 묻어둔 돈을 꺼내서 다른 곳에다 감췄습니다. 다음날 아침 새 사내는 돈을 찾기 위해 돈을 묻어놓은 장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돈이 모두 없어졌어. 뭐라고? 그럴 리가.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누가 훔쳐간 거야? 새 사내는 저마다 크게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돈을 훔친 그 사내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여기에 돈을 묻은 건 우리밖에 모르니, 범인도 우리 중에 있을 거야. 누구 짓일까? 솔직히 말해. 그건 내가 물어볼 말이야. 새 사내는 제각기 다른 사람을 의심했으나 범인이 누구인지 알 도리는 없었습니다. 생각다 못해 새 사내는 지혜로운 솔로몬 왕을 찾아갔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제발 밝혀주십시오. 그러자 솔로몬 왕은 잠시 궁리하던 끝에 엉뚱한 말을 꺼냈습니다. 보아하니 자네들 셋은 무척 현명한 것 같군. 지금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 좀 해결해 주게. 자네들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네. 솔로몬 왕은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는데 그 처녀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있었네. 그런데 어느 날인 것부터 처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지. 그래서 약혼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네. 헤어져주면 위자료를 지불하겠다고도 했지. 위자료란 서로의 약속을 어겼을 때 약속을 어긴 사람이 정신적인 피해를 당한 상대방에게 주는 돈이지. 그런데 약혼자는 나는 위자료 같은 건 필요 없소. 당신이 원하신다면 약혼을 취소해 주겠소. 라고 했다네. 결국 처녀는 새로운 사내와 결혼했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새 사내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사실 처녀는 부자였다네. 돈이 아주 많았지. 그렇기 때문에 돈을 노리는 자도 많았어. 결국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돈을 노린 어떤 노인한테 납치되고 말았지. 처녀는 정신을 차리고 노인에게 부탁을 했네. 나는 내가 약혼했던 남자에게 파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위자료도 한 푼 받지 않고 나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니 노인께서도 그 사람처럼 놓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말이야. 그런 부탁을 듣자 노인은 고민을 했고 결국에는 몸값을 받지 않고 처녀를 풀어주었다네. 그래서 말인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칭찬받을 일을 한 사람은 누구겠는가? 첫 번째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처녀의 처음 약혼자가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물었답니다. 왜 그렇지? 약혼자는 억지로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녀가 준다는 위자료까지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 사내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처녀가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지? 처녀는 자신의 사랑에 충실했습니다. 또 약혼자에게 약혼을 깨는 이유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를 보였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죽박죽이어서 저로서는 답을 모르겠습니다. 처녀를 유괴한 노인만 해도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유괴를 했는데 한 푼도 받지 않고 풀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무지 이야기가 말이 안 됩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돈을 훔친 도둑은 바로 내 놈이다. 여봐라, 이자를 당장 잡아서 묶어라. 세 번째 사내는 경비병들에게 붙잡히자 버둥대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제가 왜 범인입니까?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솔로몬 왕은 세 번째 사내를 무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이야기에서 처녀와 약혼자 사이에 놓여있는 인간관계야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긴장된 분위기에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너는 오직 돈에만 관심을 보였다. 돈 이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지. 그것이 내가 범인인 이유다. 그제야 세 번째 사내는 곧 무릎을 꿇고 솔로몬 왕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한때 눈이 어두워 친구의 돈을 훔쳤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